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결혼도 못한 노처녀 주제에 내가 우습게 보여? 동창의 한복판, 회사 대표 부인 김경아의 손바닥이 혜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대형 로펌 변호사 은정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 순간을 시작으로 24년간 쌓인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함께 맞기만 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제 은정에게는 법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문자 하나. 고등학교 동창회 안내. 날짜, 장소,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읽음 표시를 누르기도 전에 벌써 무거워졌어요. 동창회라는 단어만으로도 혜진의 하루는 망가졌습니다. 자리는 항상 비슷했죠. 처음엔 반갑다고 웃다가 곧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 혜진은 항상 뒤로 밀려났어요. 혜진은 올해 42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질문 앞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나이죠. 왜 혼자 사는지, 왜 집을 나왔는지, 왜 부모님 곁에 없는지. 선택이 아니라 부족함처럼 들리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혜진은 원래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오빠도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집안은 늘 오빠 중심이었어요.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고 생활비 챙기고 명절엔 봉투 쥐어주고 병원비도 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미혼인 건 크게 문제가 아니었죠. 바빠서 그런 거지.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혜진이었어요. 혜진은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었어요.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고 아끼면서 살았죠. 그런데도 집에서는 늘 눈치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밥상에선 꼭 한마디씩 했어요. 그래도 시집은 가야지. 그 말들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혜진은 집을 나와버렸어요. 회사 근처 낡은 빌라 3층 원룸으로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겨울엔 바람도 많이 들었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혜진은 창가에 서서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동창회에는 안 가면 그만이지만 안 가면 또 이유를 대야 할 것 같았어요. 왜 안 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게 더 피곤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은정이 들어왔어요. 은정은 혜진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서로를 잘 알았죠. 말이 없어도 편했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늘 단정했어요. 말수가 적었고 어디서든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은 가끔 생각했어요.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살게 됐을까? 은정과 혜진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자주 연락하진 않았지만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서로였어요. 그 시작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은정은 그때 왕따를 당했고 혜진이 은정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둘 다 학교장으로 불리던 김경아에게 당했어요. 화장실에서 밀리고 가방이 던져지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버텼습니다. 졸업 후 은정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성공한 싱글이 됐고 이제 아무도 은정을 놀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회사, 평범한 월급, 42에도 혼자. 은정은 멋있는 싱글이었지만 혜진은 결혼 못한 노처녀로 보였습니다.
같은 혼자인데 급이 달랐어요. 동창회는 혜진에게 그 차이를 계속 확인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은정은 이제 괜찮아졌지만 혜진은 여전히 놀림감이었으니까요. 혜진이 가족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은정은 알았습니다. 혜진은 명절에도 잘 안 갔고 오빠와도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은정은 테이블 위 혜진의 휴대폰을 보고 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꺼내 물을 따라줬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창회 문자 왔어.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가면 어떤 말이 오갈지 알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늘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누가 편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은정은 혜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이 왜 가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은정은 남들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왜? 난 안 가고 싶은데. 은정은 숨을 고르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가야 해. 동창회 가서 할 말이 있어. 너도 함께 있어줘. 혜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거기 가서 얘기할게.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그날 밤 혜진은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은정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이번엔 꼭 가야 해라고 말할 때 은정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결심 같은 거. 은정은 뭔가 계획이 있는 걸까? 혜진은 잘 모르겠지만 은정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창회 날 저녁 혜진은 옷을 골랐습니다. 튀지 않게, 초라하지도 않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밥만 먹고 나오자. 오래 있지 말자. 현관을 나설 때 문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은정이 나타났어요. 이미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은 말없이 혜진 옆에 섰어요. 은정의 고급 외제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퇴근 시간이라 붉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혜진은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고 익숙한 이름들이 들렸어요.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은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위로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은정은 오늘 단순히 옆에 서주러 온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혜진은 예감했습니다. 이 동창회는 지금까지와 다를 거라고. 은정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동창회에 혜진과 함께 들어오기를 선택했을까요? 이 자리에서 무엇이 시작될까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술 냄새가 섞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의대 붙었어. 연대의대. 그래. 우리 아들은 카이스트 갔는데. 남편이 이번에 임원 승진했어. 드디어 임원이야. 자랑이 먼저였습니다.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됐고 남편의 직급을 말하며 웃었어요. 혜진은 빈자리를 찾으려고 고개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은 빼곡한데 한 곳만 횡했습니다. 테이블 끝자리. 그 앞에 두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 맞은편에 김경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경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늘 사람들 중심에 있던 여자였어요. 2학년 때 은정을 괴롭혔고 은정 옆에 앉은 혜진도 함께 괴롭혔던 사람이죠. 졸업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은정은 변호사가 됐고 김경아는 더 이상 은정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김경아도 나름 잘 됐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이 회사 차려서 대표가 됐죠. 그런데 혜진은요? 혜진은 여전히 만만했습니다. 평범한 회사, 평범한 월급, 42에 혼자. 김경아가 보기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김경아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저 자리에 앉으면 김경아한테 시비 걸릴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요. 은정은 이제 변호사니까 김경아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어요. 특히 혜진은요. 김경아가 혜진을 보고 손짓했습니다. 야, 혜진아. 여기 앉아.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안 웃었어요. 혜진은 멈칫했습니다. 은정이 혜진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두 사람은 김경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경아가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요즘 뭐해? 회사 다녀. 아, 아직도 그 회사 다녀? 똑같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김경아가 웃었습니다. 몇몇이 따라 웃었어요. 결혼은? 안 했어. 아직도 혼자야? 40 넘었는데?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눈이 높아서 못 간 거야?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주변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었어요. 김경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잡고 있었습니다. 김경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이혜진. 내가 지금 말하잖아. 여전히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진짜 결혼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건방져?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야, 김경아. 그만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경아는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혜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김경아가 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야, 이혜진.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경아가 혜진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아, 똑바로 봐.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탁! 김경아의 손바닥이 혜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혜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기 굽는 불판 소리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도 한순간에 멎었어요. 혜진은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예전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마다 그냥 참았어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의자를 세게 밀지도 않았어요. 은정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은정은 먼저 혜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괜찮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혜진의 숨이 풀렸습니다. 은정은 혜진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여기 있다는 신호처럼요. 그 다음에야 은정은 김경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한 거 폭행이야. 말투는 낮았고 또렷했습니다. 여기 사람 많고 다 봤어. 여기서 더 가면 일 커져. 은정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설명은 김경아에게 충분히 닿았습니다. 김경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얼굴들이 더 이상 안 웃고 있었어요. 김경아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장난이었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동시에 알았어요. 김경아는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좀 진정하자. 덥자는 말이었어요. 이런 자리는 늘 그렇게 끝나니까요. 은정은 혜진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정은 김경아를 봤습니다. 더 이상 이러지 마. 김경아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은정 앞에서는 함부로 못했어요. 식당 안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은정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작았는데도 잘 들렸어요. 사람들이 은정을 봤습니다.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나 결혼해. 은정의 갑작스런 폭탄 선언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진짜? 은정이가? 방금 전까지는 아무도 크게 웃지 못했는데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역시 능력자답다. 근데 진짜 의외다. 은정이가 결혼을 하다니.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왔어요. 상대가 누구야? 호기심이었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인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번듯한지. 은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방금 전 혜진이 맞았을 때 모른 척하던 얼굴들, 말리려다 말던 얼굴들, 따라 웃던 얼굴들. 은정은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나를 보지? 왜 지금? 은정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나서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오빠야. 웃음이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었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동창회에서 혜진이라는 이름은 늘 가벼운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걸 한 번에 뒤집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혜진을 봤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시선이었어요. 계산이 안 된다는 시선이었습니다. 김경아의 얼굴이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 자신이 때린 사람이 혜진이었고 그 혜진의 오빠가 은정의 선택이 됐다는 말이 김경아의 머릿속에서 바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말했어요. 와 대박이다. 하지만 그 말도 공중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진을 아래로 두고 웃던 구조가 한 문장으로 무너졌으니까요. 혜진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도 지금 이 시선들이 더 무서웠어요. 혜진은 은정이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줄 몰랐습니다. 은정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기다렸고 이유를 캐묻고 싶어 했지만 은정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은정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혜진을 바라보는 기준을요. 동창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김경아는 먼저 나갔어요. 혜진과 은정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서 말한 거야? 은정은 차 키를 꺼내며 잠시 멈췄어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빠랑은 언제부터? 반년쯤 됐어. 진지하게 만난 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하진 않았어요. 은정이 말 안 한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우리 오빠 잘 부탁해. 응. 은정은 차 문을 열다가 혜진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웠어. 혜진은 웃었습니다. 나도. 오늘 옆에 있어줘서.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아는 게 많았으니까요. 그날 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였지? 은정과 오빠 현우. 언제부터 저 둘이 그렇게 자연스러웠을까?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오빠한테서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혜진은 소파에 앉아 잠시 웃었습니다. 동창회장에서 은정이 혜진이 오빠야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혜진이 은정 옆에 앉았을 때부터 시작된 우정이었어요. 그때 은정이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됐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혜진은 씻고 불을 끈 뒤 평소보다 조금 편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뺨은 아직 조금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같은 시각 김경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정이가 혜진 오빠랑? 김경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두 명. 그 둘이 이제 연결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자신이 혜진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어요. 괜찮겠지. 다들 못 본 척할 거야. 김경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김경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손을 올린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의 일상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아침부터 회의, 상담, 서류 검토, 전화. 로펌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가 상담 일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님, 3시에 상담 하나 잡혔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분이시고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무슨 사건이라고? 정확하진 않은데 횡령 관련해서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담은 드물지 않았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회사일수록 내부는 더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내부 직원이 직접 변호사를 찾는다는 건 이미 회사 안에서 누군가 책임을 떠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후 3시 상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피곤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양복은 단정했지만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자리를 권하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계팀 과장입니다. 이름은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횡령이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시받은 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은정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죠? 대표님이 직접 아니, 처음엔 직접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이사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 거래처로 송금 처리해라. 이 계좌로 입금 확인만 하고 장부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 지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회계 처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같은 거래처인데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거래 내역은 없는데 돈만 나가고 그래서 재무이사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신경 쓰지 말고 처리만 해. 대표님이 다 아는 일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펜을 멈췄습니다. 대표님이 다 아는 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단 과장이고 대표님 지시라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감사 이야기가 나오고 거래처에서 확인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누가요? 대표님이요. 남자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단독으로 처리한 거다.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거야. 알겠나? 그러면서 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은정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각서였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승인 없이 단독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은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협박했어요. 내가 안 하면 내 가족까지 힘들어진다. 조용히 책임지고 나가면 합의금 줄게. 안 그러면 형사 고소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다 뒤집어 쓰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수없이 봤어요. 횡령은 늘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돈이 움직이고 책임자가 필요해지고 그 책임자는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메일이 들어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낸 지시 메일, 대표님이 참조로 들어간 결제 문서, 그리고 실제 돈이 오간 계좌 내역까지 전부 백업했습니다. 은정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증거는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협박하던 내용을 몰래 녹음했어요. 불법인 건 아는데 그래도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신 겁니까? 한 달 전에 이미 협박을 받으셨다면서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명은 안 한다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저를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에서요? 네.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출석 요구서가 곧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은정은 펜을 놓았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고소를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각서에 서명을 안 하니까 아예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회사가 내부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실제 범죄자를 숨기려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표가 있었죠. 회사 이름이 뭡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해선산업입니다. 은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해선산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아주 낯설진 않은데 그렇다고 자주 마주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대표 이름은요? 이준호입니다. 그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준호, 해선산업. 일주일 전 동창회에서 김경아가 자랑처럼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편 회사 요즘 잘 되고 있어. 거래처도 늘고 작년엔 매출 2배로 올랐다니까. 어느 회사야? 해선산업. 남편이 대표야. 이준호. 혹시 들어봤어? 은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김경아의 남편, 해선산업 대표 이준호,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말하는 횡령 사건. 은정은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회사 내부에서 단독 행동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이 상담 내용을 말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네. 둘째,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세요. 메일, 문자, 모든 것. 대면 대화는 가능하면 녹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셋째,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바로 연락하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남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제 사건을 맡아주시는 건가요?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다는 건 단순한 변호가 아니었어요. 김경아 남편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고 어쩌면 혜진과 관련된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선택할 때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정은 남자를 보내고 나서 혼자 상담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USB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은정은 USB를 집어들고 천천히 손바닥 위에서 굴렸습니다. 해선산업. 이준호. 은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 동창회에서 김경아가 혜진의 뺨을 때렸을 때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김경아는 여전히 약한 사람을 짓밟았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했죠. 은정은 USB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복수를 위해 이 사건을 맡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억울한 사람을 지키는 게 변호사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건 세상이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은정은 노트북을 켜고 해선산업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깔끔한 디자인, 화려한 소개 문구. 신뢰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지금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준호는 알고 있을까요? 은정은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일. 그리고 그 끝에서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 은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끝날 거야. 고등학교 때는 그냥 참았습니다. 졸업하고 나서야 달라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은정은 더 이상 참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아는 변호사였고 증거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경아와 그 남편이 선택한 방식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정확히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은정은 사무실 문을 나서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해선산업 관련 자료 전부 찾아주세요. 회사 등기부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거래처 목록까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급한 건가요? 네. 최대한 빨리요. 은정은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에게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건에 집중해야 할 때였고 혜진을 불필요하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이준호의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한 회계 실수인지 증거가 말해줄 것입니다. 은정은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메일 폴더, 회계장부, 계좌 내역, 녹음 파일. 은정은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수록 은정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범죄였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 씨, 당신은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밤 10시. 로펌은 조용했어요. 은정은 김태성 과장이 준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메일 폴더, 회계자료, 녹음 파일. 은정은 가장 오래된 메일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일. 2021년 1월. 이준호가 재무이사에게 보낸 메일이었어요. 은정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일부 거래는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은정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아래 거래처 세 곳으로 송금하되 실제 거래 내역은 별도 파일로 관리하십시오. 은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별도로 처리, 별도 파일로 관리. 이상한 표현이었어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별도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정은 다음 메일을 열었습니다. 재무이사가 김태성에게 보낸 메일.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이 거래처들로 매월 송금하되 실제 계약서는 없으니 금액만 맞춰서 처리하십시오. 은정은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계약서 없음. 계약서 없이 돈을 보낸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어요. 은정은 계속 메일을 열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월 2천만 원, 1년 후엔 월 4천만 원, 2년 후엔 월 6천만 원. 은정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4년이면 대략 얼마나 될까? 손가락이 숫자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약 48억. 은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48억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었어요. 은정은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회계자료. 엑셀 파일이 열렸어요. 해선산업 계좌에서 나간 돈의 목록이었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컨설팅, 글로벌랜드, 미래기획. 은정은 이 회사 이름들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대한컨설팅 검색 결과 없음.
글로벌랜드 검색 결과 없음. 미래기획 마이너스 검색 결과 없음. 은정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 은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조회 메뉴를 클릭했어요. 회사명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대한컨설팅 대표자 이준호, 글로벌랜드 대표자 김경아, 미래기획 대표자 이준호.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경아 이름이 나왔어요. 은정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로벌랜드 대표자 김경아, 설립일 2021년 1월. 은정은 사업장 주소를 받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주소였어요. 은정은 그 주소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습니다. 대치동 고급 아파트, 시세 25억. 은정은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준호는 가짜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2개, 아내 김경아 이름으로 하나. 그리고 해선산업에서 그 가짜 회사들로 돈을 보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컨설팅 용역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세금 신고를 했을까? 은정은 다시 계좌 내역을 봤습니다. 유령회사에서 이준호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 4년간 약 40억 이상. 이 정도 금액이면 소득세만 해도 10수억 원이 나와야 정상이었어요. 은정은 메모했습니다. 개인소득 신고 여부 확인 필요. 탈세 가능성 높음. 이준호는 단순히 회사 돈을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빼돌렸고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고갈되면서 직원들 월급이 밀리고 협력업체 대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은정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과장 앉아. 네, 대표님. 처음엔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봐.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김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거래처 확인 전화가 계속 와서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근데 대표님, 제가 처리한 회계 내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상하다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거래처 중에 실제 거래가 없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김 과장? 네. 자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김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시한 일을 자네가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 김 과장. 이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차분해졌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자네 딸, 올해 고3이지? 네. 대학 가려면 돈 많이 들어. 자네 월급으로 감당되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 그건 자네 태도에 달렸어. 알아들었어? 네. 좋아. 그럼 나가봐. 녹음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이어폰을 빼고 눈을 감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직원의 가족을 들먹이며 입을 막으려 한 겁니다. 은정은 다음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날짜였어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김 과장, 다시 불렀어. 네. 자네 회사 돈을 빼돌렸지? 뭐라고요? 놀라는 척하지 마. 증거 다 있어. 저는 대표님 지시대로. 지시? 무슨 지시? 내가 언제 자네한테 횡령하라고 했어? 메일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거 자네가 조작한 거잖아.
김태성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 지금 자네 상황이 어떤지 알아? 회사에서 이미 경찰에 고소장 넣었어. 자네는 이제 범죄자야. 들어봐. 내가 기회 하나 줄게. 책상 위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각서에 서명해. 본인이 단독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는 각서. 그런 각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재판 가자. 근데 재판 가면 자네가 지는 거 알지? 그리고 김 과장. 이준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자네 딸. 대학 원서 넣었지?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은 왜 끌어들이십니까?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야. 자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3일. 3일 안에 결정해. 안 그러면 고소 그대로 진행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 직원을 협박했습니다.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았고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정작 이준호는 강남에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 파일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 강남 대치동 아파트 현관문. 문패의 이준호. 두 번째 사진. 이준호가 비싼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 세 번째 사진. 김경아가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모습. 네 번째 사진. 이준호와 김경아가 해외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 은정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 돈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직원은 협박당했어요. 가족은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범죄자들은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녔어요. 은정은 파일을 전부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범죄 기간 4년. 범죄 방법 가짜 회사 만들어서 돈 빼돌림. 범죄자 이준호, 김경아. 피해자 김태성, 해선산업. 직원들, 협력업체. 추가 범죄 탈세 추정. 증거 메일, 녹음, 계좌 내역, 사진. 은정은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준호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경아는 그 범죄에 가담했어요. 가짜 회사에 자기 이름을 빌려줬고 그 돈으로 함께 호화 생활을 누렸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전 동창회에서 김경아는 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사는구나.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약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태성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은정은 노트북을 껐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방어였어요. 김태성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 과정에서 이준호와 김경아가 무너진다면 그건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은정은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끝날 거야. 고등학교 때는 혜진과 함께 맞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은정은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김경아와 이준호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은정은 로펌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김경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준호가 자고 있었어요. 김경아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은정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경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은정이가 설마. 하지만 김경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은정이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걸,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김경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아직은 정확히 몰랐어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김태성 과장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가 오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이기긴 할 수 있을까요? 김태성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은정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당신 편이니까요. 김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이 나간 후 은정은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 보호 절차를 검토하고 검찰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전화 왔습니다. 누구죠? 김경아 씨라고 하는데요. 급하다고 하십니다. 은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김경아,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준호가 조사받기 시작하면 김경아가 움직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전화기에서 김경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응, 나야. 오랜만이네. 은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 그런데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응,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동창회 이후로 못 만났잖아. 밥이나 한번 먹자. 은정은 짧게 침묵했습니다. 김경아는 밥 먹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은정은 알았어요. 좋아. 언제? 오늘 저녁 어때? 6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알았어. 위치 보내줘. 응, 고마워. 그럼 저녁에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정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김경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은정은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김경아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경아는 은정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정아, 여기. 은정은 김경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경아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깔끔한 메이크업. 하지만 눈가에는 약간의 피로가 보였습니다. 커피 시킬까?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김경아가 주문을 하고 나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김경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요즘 어때? 바쁘지? 응, 좀 바빠. 로펌 생활 힘들지 않아? 밤샘 많이 한다며? 괜찮아. 익숙해. 김경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은정아. 내가 오늘 너 부른 이유가 있어.
응, 알아. 김경아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 내가 그냥 밥 먹자고 부를 사람 아니잖아. 김경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은정이네. 눈치 빠르긴. 김경아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잖아, 우리 남편 회사 일 때문에 그런데. 해선산업? 김경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아? 알게 됐어. 김경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얘기가 빠르네. 은정아, 사실은 우리 남편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켰어. 회사 돈을 횡령한 거야.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김경아를 봤습니다. 김경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혹시 내가 맡은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맡았어. 김경아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정아, 그 직원 말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진짜로 회사 돈 빼돌린 거야. 증거도 다 있고, 나도 증거 봤어. 그래, 그럼 알겠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은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경아야, 내가 본 증거는 내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 김경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다른데? 내가 본 증거로는 횡령한 사람이 내 남편이야. 김경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준호 대표가 유령회사 3개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렸어. 4년 동안 약 48억. 그중 하나는 내 명의로 된 회사고. 김경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런 거 몰랐어. 몰랐다고 해도 내 명의로 회사가 만들어졌고 내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 그리고 그 돈으로 너희가 강남 아파트 샀잖아. 김경아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은정아, 들어봐. 나는 정말 몰랐어. 남편이 그런 짓 하는 줄 몰랐다고. 그래.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글로벌랜드라는 회사 이름 들어본 적 없어? 김경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회사야. 사업자 등록증에 내 이름 있어. 그리고 그 회사 계좌로 매달 4천만 원씩 돈이 들어왔어. 4년 동안. 김경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남편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했어. 무슨 회사인지도 몰랐어. 서명했으면 알았던 거야. 은정아. 김경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어요. 김경아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정아, 제발. 이 사건에서 손 떼줘. 우리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거래처는 다 끊기고 직원들은 다 나가고. 그건 내 남편이 한 짓 때문이야. 아니야. 그 직원이 조작한 거라고. 경아야.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증거를 봤어. 내 남편이 보낸 메일, 직원 협박한 녹음 파일, 계좌 내역 전부. 이건 조작이 아니야. 사실이야. 김경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은정아,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잖아. 친구? 은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아야, 고등학교 때 내가 나한테 뭐 했는지 기억해? 김경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애들 장난이었잖아. 우리 어렸으니까. 장난? 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너는 나를 1년 넘게 괴롭혔어. 혜진이도 같이. 그게 장난이야? 김경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야.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그래. 그때는 철이 없었지. 근데 일주일 전에는 뭐였어? 김경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동창회에서 혜진이 뺨 때린 거
김경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술을 좀 마셔서. 술 마셨다고 사람 때려도 돼? 김경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경아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약한 사람은 괴롭히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은정아, 내 남편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가장 약한 직원한테 책임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했어. 너희는 똑같아. 김경아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정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동창회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진짜 미안해. 혜진이한테도 사과할게. 제발 이번만. 안 돼.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김태성 과장을 변호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내 남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근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잖아. 하지만 은정아, 그 사람도 공모자야. 알고도 한 거잖아.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만 거부하면 해고당할 상황이었어. 그리고 가족까지 위협받았고. 김경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아, 너 정말 이러려고? 우리 가정 파괴하려고? 내가 파괴하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이 스스로 한 거지. 김경아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할게. 너 혜진이 오빠랑 결혼한다며? 은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 크게 만들면 혜진이 가족도 피해보는 거 알아? 혜진이 오빠가 내 약혼자인데 내가 그 가족 친구 남편을 법정에 세우면 혜진이네 가족 입장에서도 곤란하잖아.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은정아. 김경아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너 진짜 이러려고? 내가 지금 무릎 꿇고 빌었잖아. 그런데도 안 들어줄 거야? 은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아야, 내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야. 내 남편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책임은 져야 해. 김경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우리 남편 변호사도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도 증거 있어. 그 직원이 실제로 돈 받은 증거. 그거 조작이잖아. 조작이든 아니든 법정 가면 알겠지. 그리고 은정아, 너도 조심해. 내가 이 사건 맡으면서 혜진이네 가족이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 문제될 수도 있어.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충고야. 김경아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다음에 법정에서 보자. 그때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김경아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정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 김경아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김경아가 사과하는 척하다가 결국 협박으로 끝낼 거라는 거요. 그리고 이제 김경아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혜진이 받았습니다. 응, 은정아? 혜진아, 잠깐 시간 돼? 응, 왜?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중요한 거.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네.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어디서 볼까? 너네 집 근처 카페로 갈게. 30분 후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혜진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김경아의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은정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내가 또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은정은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30분 후, 은정은 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아. 은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지금 맡은 사건이 있어. 응? 그 사건이 김경아 남편이랑 관련된 거야.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경아 남편? 응, 해선산업 대표 이준호. 그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어. 그리고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 변호하는 거야? 응.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혜진아, 미안해.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 김경아가 아마 내한테도 연락할 거야. 그리고 혜진은 은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은정아. 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나는 괜찮아. 은정은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은 웃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내 옆에 앉아줬잖아. 이번엔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뭐가?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진짜 이길 수 있어?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은 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이 우리 편이니까. 혜진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힘내. 은정도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은정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진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경아와의 만남 다음 날, 은정은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사에서 제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협박하고 갔어요. 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니다.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은정은 서류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은정은 김태성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3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김태성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회사 사람 2명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없었고 아내만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태성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좀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남편 없다고 했더니 저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요? 김 과장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가족까지 힘들어진다. 딸아이 대학 입학에도 문제 생길 수 있다.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정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은 알 수 있었습니까? 김태성이 대답했습니다. 한 명은 재무이사 최민수입니다.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은 되어 있습니까? 김태성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주머니에 넣고 은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파일 보여주시겠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좀 만나러 왔는데요. 남편은 지금 없는데요. 그럼 사모님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김 과장이 지금 하는 행동이 가족한테도 안 좋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김 과장이 지금 회사를 상대로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그건 남편이 억울해서 억울? 횡령해놓고 억울하다고요? 사모님, 남편분이 회사 돈 48억을 빼돌렸어요. 그건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이 시켜서.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딸 올해 대학 가죠? 아버지가 횡령범이면 대학 입학도 취소될 수 있어요. 제 딸은 왜 끌어들이세요?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조용히 정리하라고 전해주세요.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표정을 굳히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증인 위협이에요. 김태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은정은 김태성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김태성의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은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은정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해주세요. 첫째, 이 녹음 파일 여러 곳에 복사해 두세요. 휴대폰, 컴퓨터, USB에 다 저장하세요. 둘째, 회사 사람이 또 찾아오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셋째, 딸에게도 상황을 설명하세요. 학교에서 누가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공격으로 전환할 겁니다. 다음 날, 은정은 로펌 회의실에서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은정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일. 이준호가 재무이사한테 보낸 지시 메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좌 내역. 회사 돈이 유령회사로 간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 유령회사 세 곳 모두 이준호와 김경아 명의입니다. 네 번째, 녹음 파일. 이준호가 김태성을 협박한 녹음이 있고 재무이사가 아내를 협박한 녹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이준호와 김경아가 호화롭게 산 증거 사진들이 있어요. 다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령회사에서 이준호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증거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유령회사로 나간 건 확인했지만 그 다음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확보하죠?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은정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횡령, 배임, 증인 협박까지 전부요. 일주일 후, 은정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준호와 최민수를 고발했습니다. 혐의 횡령, 배임, 증인 협박. 고발장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은정은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준호 대표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나왔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일 후, 은정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글로벌랜드 계좌 거래 내역. 은정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내역. 해선산업에서 매달 2천만 원씩 입금. 돈이 나간 내역. 이준호 개인 계좌로 매달 1,800만 원씩 출금. 은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회사에서 유령회사로 돈이 들어갔어요. 유령회사에서 이준호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도 다 나와 있었어요. 아파트 계약금, 자동차 구매, 명품 구매, 해외여행, 모든 돈의 흐름이 추적됐습니다. 은정은 이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이제 이준호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김태성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변명할 수 없어요. 김태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조만간 검찰에서 이준호 대표를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구속될 거예요. 김태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재판은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습니다. 김태성이 나간 후 은정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은정은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고등학교 때 은정은 김경아에게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야 벗어날 수 있었죠. 일주일 전 동창회에서 김경아는 또 혜진을 때렸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정은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정은 노트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겁니다. 검찰 조사, 영장 청구, 법원 출석. 하지만 은정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준호는 집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검찰에서 저를 조사하겠다는데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까?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증거를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메일, 녹음, 계좌 내역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요. 이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옆에 있던 김경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나 구속될 수도 있대. 김경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은정 씨가 증거를 다 모은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경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김경아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이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경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검찰청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매일 녹음, 계좌네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결국 이준호는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뉴스를 봤습니다. 해선산업 이준호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화면에 이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모습이 나왔어요. 은정은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은정은 TV를 끄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조만간 보자.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은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여. 이준호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은정은 김태성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표 나옵니다. 호송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내렸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대표님, 횡령 사실 인정하십니까? 직원에게 책임 떠넘긴 거 사실입니까? 이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이준호 앞으로. 이준호가 앞으로 나갔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는 업무상 횡령, 배임, 증인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이준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고의로 횡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고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속은 과도합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의자는 4년간 48억 원을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과 증인 협박의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협박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교도관이 이준호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이준호의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법정 밖. 은정과 김태성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어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세요. 김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 뻔했어요. 은정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지만 은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정과 김태성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김경아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남편 이준호가 구속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해선산업 이준호 대표 48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김경아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어요. 김경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했어요. 은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은정이가?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은정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걸. 남편이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 김경아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창 단체방을 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방이 지금은 난리가 났습니다. 김경아 남편 뉴스 봤어? 대박 48억이라니. 그러니까 동창회 때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였구나. 혜진이 때린 거 생각나? 진짜 어이없네. 김경아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선산업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에 들이닥쳤어요.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모든 장부 제출하세요. 회계팀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재무이사 최민수도 조사를 받았어요. 당신도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 조사 나와야 합니다. 최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사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을 해지했어요.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사 직원의 절반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해선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사실상 파산이었습니다. 그 무렵 김경아의 집 앞에 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재산 압류 집행합니다. 김경아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원 직원들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에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TV, 냉장고, 소파, 침대. 김경아가 소중히 모았던 명품 가방들. 모두 압류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남편이 산 게 아니에요. 김경아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김경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계속 일했어요. 강남 아파트도 압류됐습니다. 김경아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어요.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혜진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정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혜진아, 오늘 저녁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돼. 몇 시에 어디서? 6시에 우리 동네 카페로 올래? 알았어. 저녁 6시. 혜진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이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다가가자 은정이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 혜진은 은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시킬까? 응. 커피가 나왔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다 끝났어. 응, 뉴스 봤어. 이준호 구속됐다며. 응. 그리고 회사도 무너졌어. 재산도 다 압류됐고.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경아는 어떻게 됐어? 아마 지금쯤 집에서 쫓겨나고 있을 거야. 강남 아파트도 압류됐거든.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통쾌하지는 않아. 그냥 묘한 기분이야. 나도 그래. 은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있잖아, 혜진아. 나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알아. 그냥 억울한 사람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난 거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아. 응? 고마워. 동창회 때도 지금도. 은정은 웃었습니다. 뭐가?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이제 재판 시작하는 거야? 응. 다음 달에 첫 공판이 열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횡령 규모가 크고 직원 협박까지 있으니까 최소 5년은 받을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동안 못 나오겠네. 응. 그리고 혜진아. 응. 너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혜진은 은정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동창회에서 김경아가 널 때렸잖아. 그것도 폭행이야. 고소할 수 있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됐어. 왜? 그 앤 이미 충분히 벌 받은 것 같아. 남편 구속되고 재산 다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내가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은정은 혜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혜진이답다. 뭐가? 착해. 혜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김경아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는 다 나갔어요. 명품 가방들도 다 압류됐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공간뿐이었어요. 김경아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은정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미 늦었습니다. 김경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 후면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김경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김경아는 늘 남을 깔보며 살았어요. 은정을 괴롭혔고 혜진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김경아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김경아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김경아는 소파도 없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벌인가? 하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한 짓이었고 자신도 거기에 가담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남들에게 한 짓들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김경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경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정과 만난 뒤 혜진은 원룸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오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혜진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은정이랑 결혼 날짜 잡았어. 같이 얘기하자. 혜진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빌라 3층에서 보이는 풍경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이제 이 풍경이 싫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자리였고 자신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주말, 혜진은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혜진아, 왔구나. 어서 와. 예전과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실에는 오빠와 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오빠가 먼저 일어나 혜진을 맞았어요. 오빠. 은정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엄마가 차를 내왔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 축하해, 오빠.
혜진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엄마가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그동안 미안했다. 엄마가 결혼 타령만 했지.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고등학교 때 제 옆에 앉아줬어요. 그때 아무도 제 옆에 안 앉았거든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가 내 친구라서 다행이야. 혜진은 웃었습니다. 뭐가 다행이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은정이가 우리 가족이 되면 너도 든든하겠다. 은정이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내 뒤에 우리가 있어. 누가 널 함부로 대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네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는 걸.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돌아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혜진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든든한 친구가 생겼어요. 은정은 억울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자랑스러운 변호사가 됐어요. 김경아는 남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잃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엔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찬스였습니다.